2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등 도시에서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 공유업 에어비앤비 이용이 가능해지는데요. 누가 내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허위로 숙박시설을 올리고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다면 어떨까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의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어비앤비에서 개인정보가 도용된 정황이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지난 13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당황스런 휴대폰 문자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로 2월 16일부터 17일 예약했는데요. 바로 예약 확정이 돼서요. 집 비밀번호랑 호수는 당일에 알려주시나요? 라는 문자가 그것입니다. 김 씨가 당황한 건 내놓지도 않은 방을 예약했다고 문자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 씨는 곧바로 네, 저 에어비앤비 호스트 아닌데요. 잘못하신 것 같아요 라는 단문자를 보냅니다. 이에 상대방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상대방은 곧 다시 진짜 죄송한데 유진님이 아니신 건가요? 되물으면서 김 씨가 호스트로 돼 있는 휴대폰 번호를 찍어 보냅니다. 너무 이상해서 그 계정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 봤더니 제가 호스트인 거예요. 그리고 등록하지 않은 숙소도 똑같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측은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 에어비앤비를 써본 적이 있기는 있냐고 비꼬는 식으로 핸드폰이 아닌 앱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핸드폰 전화번호로 통화하지 않은 저희 앱상에서 연락을 해요, 메시지를. 에어비앤비 한 번이라도 혹시 써보셨어요? 해당 숙박시설 호스트가 아닌데 호스트로 등록돼 있다는 김 씨 주장에 대해서도 에어비앤비 측은 말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호스트가 존재한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에어비앤비 써보셨으면. 김 씨에게 문자를 보낸 예약자가 캡처한 에어비앤비 예약 화면입니다. 호스트는 유진님입니다. 유진님에게 연락하여 도착 시간과 체크인 방법에 대해 문의하세요라는 안내와 함께 바로 옆에 호스트에게 메시지 보내기라며 휴대폰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에어비앤비 해명과는 사뭇 다릅니다. 관련 화면을 보여주자 에어비앤비 측은 그제서야 확인해 보겠다며 기세등등하던 애초 반응과 달리 말을 흐립니다. 확인해 볼게요. 저도 아직 확인 못하고 있어요. 제가 바로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그 해당 팀에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이후 외부 다른 곳에서의 데이터 유출 사고 또는 피싱 등에 의해 노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에어비앤비에 접속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김 씨는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가 도용당한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며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항의를 했는데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제가 직접 그것도 해당 부서에 지금 메일을 쓴 상태기는 하고요. 일단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너무 불편하고 불안해서. 숙박업소 특성상 가입자 개인정보는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온라인 거래는 신뢰와 안전이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연초부터 국내 최대 규모 숙박업소 앱에서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돼 큰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번 에어비앤비 경우도 다른 개인정보 도용이나 유출은 더 없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꼭 50년 전인 1969년 벌어진 대한항공 YS-11 여객기 납북 사건. 시간이 많이 흘러 기억하시는 분들이 드물 것도 같은데요. 이 사건을 영원히 잊지 못하고 반백년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필압돼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납북자 가족들인데요. 오늘 국회에서 이들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귀환을 촉구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이현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69년 12월 11일 승객 51명을 태우고 강릉을 떠나 김포로 가던 대한항공 YS-11 여객기가 대관령 상공에서 승객으로 가장한 간첩 한 명에 의해 북한으로 피랍됩니다. 대한항공 YS-11 여객기 피랍 사건입니다. 국제사회에 쏟아지는 비난을 의식해 북한은 전원 송환을 약속했지만 이듬해 2월 14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인원은 39명뿐이었습니다. 11명의 우리 국민은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 땅에 남은 겁니다. 그리고 50년이 흐르도록, 반백년이 흐르도록 이들 11명은 북한에 억류돼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이게 국제 규정이죠. 거기에 이제 7조에서 강제 실종으로 반인도 범죄의 하나로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유엔 강제 실종 협약에서도 규정이 돼 있고, 국제법에 의한 명백한 반인도 범죄 행위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인철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도 아버지를 그렇게 50년째 북에 두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황인철 대표의 아버지 황원 씨는 MBC 프로듀서였습니다. 출장길에 청천벽력 같은 납북을 당했고 살아있다면 올해 82살입니다. 그러나 황인철 대표는 아버지의 송환은커녕 정확한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납치를 당해서 50년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해결의 방법을 단 한 가지도 찾지를 못했어요. 1969년 아버지 황원 PD가 납북될 당시 황인철 대표는 불과 2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으로만 기억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황인철 대표가 아버지를 포함한 납북자의 송환을 포기하지 못하는 건 포기하는 순간 반인도 범죄의 공범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 아버지가 북한에 강제 억류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찾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포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포기를 하게 되면 내 아버지를 북한에 강제 억류시키는 그 수많은 이유의 가해자 중에 공범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국제 엠네스티는 지난달 29일 황원 PD를 포함해 납북자들의 생사를 확인해 귀환을 원할 경우 송환을 추진해달라는 긴급 청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Why aren't more South Koreans on fire about these abductions and forced separations? This is the 50th anniversary. This is the time.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북한에 대한 조치 논의 시 북핵에 가려진 북한 인권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등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과 이카오, 국제기자연맹 등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공통점이라면 최근 앞서거니 뒤서거니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점인데요. 오늘 카드로 읽는 법조는 법정 구속 얘기해보겠습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자신이 성추행을 한 서지현 검사에 인사불이익을 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안태근 전 국장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불이익을 줬다.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었다는 게 재판부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 사유입니다. 실형 선고 뒤 안태근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는 이번 사태 전까진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강변했지만 구치소행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경수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권 창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 안 되는 공직까지 제한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이 김경수 지사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실형 선고 뒤 김경수 지사는 진실을 밝히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비서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 핵심 쟁점은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은 업무상 위력이 있었고 행사됐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무죄 1심 판결이 180도 뒤집힌 겁니다. 반복적으로 범행해놓고 호감에 의한 선관계라고 혐의를 극구 부인한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재판부 질타가 안희정 전 지사를 향해 날카롭게 쏟아졌습니다. 선고 뒤 안희정 전 지사는 할 말 없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속절없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안태근, 김경수, 안희정의 법정 구속.
법정 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 수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판사 직권입니다. 법정 구속 사유는 대개 뻔한 사실도 부인하거나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밝혀진 경우, 유죄 선고를 하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아니면 재판받는 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등에 내려집니다. 일단 안태근, 김경수, 안희정 세 사람의 경우엔 도주 우려 등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법원 안팎에선 무죄를 주장하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점이 자승자박이 되어 법정 구속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한쪽에선 이번 법정 구속에 대해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 너무나 해픈 법정 구속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과 함께 이런 식의 자의적 법정 구속은 사법농단보다 더 큰 사법 불신을 초래할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별다른 객관적 기준 없이 판사의 직권으로 이뤄지는 법정 구속. 과연 파렴치한 범죄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엄단일까요? 아니면 무엇인가에 화가 나 코에 걸면 코걸이 분풀이식 원님 재판일까요? 이런 논란 자체가 사법부 불신의 한 단면을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할 뿐입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입니다. 노동자들의 추가 법정 수당 청구에 대한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기준을 밝힌 대법원 첫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인천에 있는 시형운수 시내버스 운전기사 61살 박모 씨 등 22명은 지난 2013년 3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연장 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같은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선 추가 수당 지급 요구가 신의 성실의 원칙, 이른바 신의칙 위반 여부, 신의, 그러니까 회사와 노동자 사이 어떤 묵시적인 믿음을 깨트리는 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 해당 수당 등을 지급하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정도인데 그래도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신의 측에 어긋나고 회사는 주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입니다. 박 씨 등이 승소할 경우 회사 측이 추가로 지급할 수당은 4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가운데 1, 2심은 신의 측에 위배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면 시형운수로선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 신의 측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1, 2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지불해야 할 추가 법정수당이 매출액의 4% 정도밖에 안 된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근로자의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 측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약하면 임금 미지급이나 삭감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돼 왔던 경영상 어려움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신의 측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15년 10월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3년 4개월 동안 신의 측 적용 기준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사건을 다시 대법원 2부로 돌려보냈고 대법원 2부는 신의 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기준을 밝힌 대법원 첫 판결로 평가되는 오늘 판결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장시간 논의된 만큼 대법관 다수 의견이 반영된 판결일 겁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등 다른 기업 재판들도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줄줄이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전담부인 형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김 지사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장 변동이 없는 부서 중 한 곳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여성 4명 중 3명은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한다는 등의 이유로 낙태를 처벌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이 오늘 윤성식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 개혁 방안 등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검찰 미래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위원회엔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소장 등 모두 15명이 참여해 지난해 9월 해산한 검찰개혁위원회의 역할을 이어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사법행정권 남용과 미투 운동을 주제로 2018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2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